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암 진행이 덜 됐고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더 낮아졌다. 이게 항암제 연구가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정도예요. 이런 용량이 올라감에 따라 그 효과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는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커피 믹스도 뭐 괜찮다, 디카페인 커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암 예방 효과 그리고 사망률 감소 효과는 최대 하루까지는 커피를 마셔도 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현재는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유방암, 부인암, 그리고 전립선암 항암 치료, 그리고 신약 치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진료실에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커피를 마셔도 되나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커피가 몸에 안 좋다, 더 심지어는 암에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커피를 마셔도 되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에 대해서 다른 의사 선생님들보다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커피는 암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암 발생을 오히려 좀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커피가 건강에 안 좋다, 또 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2018년도에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 정부에서 커피를 파는 회사들에게 이런 경고문을 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커피가 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라는 경고문이었습니다. 커피에서 나오는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발암물질 2A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커피가 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법원에서 그런 어떤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오해를 한 건데요. 그래서 진짜 공식적으로 그런 안내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그 혼란이 있었죠.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마시던 커피, 진짜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뭐 전 세계인들이 마시던 커피였는데 갑자기 이게 발암 물질이라는 경고문을 붙여라라고 하니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멘붕이었죠. 그런데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 그렇지 않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아크릴 아마이드가 나오긴 하지만 다른 이제 항산화 물질들이 같이 나오면서 그걸 충분히 중화시키고 종합적인 어떤 아웃컴 결과는 암 발생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라는 게 이제 그 결론을 도출을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런 경고문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정부에서 그거를 인정을 했고요. 경고문 붙이는 게 이게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서 그게 하나의 어떤 1년간의 어떤 해프닝으로 끝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커피의 연구에 있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중대한 어떤 이제 뭐랄까요, 뭐 에피소드면 에피소드가 아니면 큰 사건이었습니다. 커피 안에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항산화 물질 때문에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커피에 대한 많은 역학적인 연구가 있습니다만 커피의 어떤 기능 때문에 암을 예방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커피의 여러 가지 그러한 성분들, 어떤 좋은 면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커피를 마시면 이제 암 발생을 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볶을 때 나오는 그 발암물질, 소위 말하자면 아크릴 아마이드, 이런 것 때문에 암 발생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암 발생을 더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암 발생을 낮춘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연구가 어려운데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떤 성분은 암에 좀 안 좋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떤 성분은 또 암에 좋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커피라는 것 전체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망라해서 많은 이런 커피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한 하나의 이런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메타 애널리시스,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메타 분석을 한 논문들이 여러 개 나와 있고요. 그 논문들의 공통적인 결과는 커피가 암을 예방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아직 이제 암 발생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건강한 사람들 또는 이제 암이 아닌 어떤 다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 커피를 마셨을 때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암 환자가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암 환자도 커피를 마셨을 때 암 진행 위험도 또는 암 사망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전이성 대장암 또는 이제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1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던 연구고요. 뭐 커피를 한 잔 마신 사람, 두 잔 마신 사람, 세 잔 또는 네 잔 이상 또는 아예 안 마신 사람, 이렇게 이제 환자들을 커피를 마신 그 잔수 양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암 진행이 덜 됐고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더 낮아졌다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사실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만약에 저 위에 제목을 딱 지워버리면은요, 이게 무슨 항암제 연구가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정도예요. 저도 사실은 이런 많은 연구를 하면서 봤지만 이렇게 어떤 약의 용량, 우리가 커피를 약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용량이 올라감에 따라 그 효과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는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네, 커피를 몇 잔 마시는 게 가장 좋은가? 이제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저는 하루에 커피를 한 서너 잔 정도 마시거든요. 그 정도를 마시면 이제 뭐 아주 불면증도 없고 그냥 생활하기에 딱 좋은 정도인데, 저도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커피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내가 커피를 과연 너무 많이 마시고 있나? 뭐 이런 걱정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제가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찾아봤는데,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암 발생 위험도가 감소한다. 그리고 암 환자들은 커피를 좀 몇 잔을 마실수록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감소한다라는 결과가 있는데, 이게 몇 잔까지냐 하면 거의 공통적으로 3잔, 4잔까지입니다. 맥시멈을 말하면 한 4잔 정도이고요. 그런데 5잔 이상부터는 뭔가의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망률이 약간씩 올라가고요. 그리고 뭐 암 예방 효과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명확하진 않지만 제가 좀 추측해 보건데, 커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성분들, 가령 뭐 설탕도 좀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다른 어떤 부가적인 성분들이 이렇게 그 농도가 너무 많은 양이 이제 축적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오히려 몸에 해로운 정도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 석 잔, 넉 잔까지는 그러한 물질들이 있다 하더라도 커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좋은 효과들, 항산화 효과들이 그러한 해로운 점을 다 중화시키고도 남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잔 또는 4잔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커피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저도 다양한 커피들을 다 즐겨 마시는 편인데요. 이 연구 결과도 사실은 놀랍게도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커피 종류에 관계없이 다 괜찮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설탕이 조금 들어있든 또는 설탕이 없든 또는 이제 설탕을 대체하는 어떤 스위트너라고 하는데요. 설탕 대체제도 요즘에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설탕 대체제가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커피 믹스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밤에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기도 하잖아요. 디카페인 커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설탕이 들어가 있는 커피가 정말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커피는 괜찮다 치더라도 설탕 같은 이제 단 성분은 사실은 암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질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잔 또는 4잔까지 괜찮다. 근데 이제 이렇게 4잔, 한 5잔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은 이제 단 그 성분이 몸에 너무 많이 이제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피로 인한 어떤 좋은 효과보다 그런 단 성분으로 인해서 해로움이 더 커지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설탕이 들어있는 커피도 한두 잔 마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암 발생률이 줄어들고 암 환자도 사망률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암을 보는 암 전문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커피와 암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찾아보고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른 모든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암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른 사실은 건강상의 문제들도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자면 속쓰림이 심한 그런 분들,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심혈관계 질병이 더 뭐 심화되는 거 아니냐, 또는 뭐 골다공증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암 이외에 다른 병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커피를 마시면 이런 모든 질병으로 인한 모든 어떤 이제 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사망률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결과가 많은 연구들에서 나왔습니다. 요즘도 가끔 뭐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면 어느 국가의 어떤 대학에서 어떤 연구팀이 커피가 어떤 병을 좀 감소시키는 걸로 나왔습니다. 또는 뭐 암 발생률을 감소시킨다, 이런 결과들이 사실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저는 이제 커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에 눈이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커피에 관련된 그런 인터넷 기사들이 진짜 자주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커피가 많은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뭐 암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뭐 또 심혈관계 계통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면 그런 연구 결과들이 사실은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결과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요, 대부분이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선입견과 실제 과학적인 결과가 어떻게 다르다라는 걸 아마 그냥 쉽게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께 당부를 드릴게요. 커피가 몸에 좋고 암 발생을 예방시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커피가 절대 약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암 발생을 앞으로 암 발생이 걱정이 되고 암 발생을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피를 꼭 마셔야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커피를 즐겨 마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마시는 커피 때문에 내가 암이 오히려 더 발생할 위험이 올라가고 뭐 심혈관계 계통에 어떤 병이 발생할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커피 즐겨 마셔도 되고요. 그리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떤 소화기 계통에 뭐 속이 쓰린다든지 또는 불면증이 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은 선에서 커피를 마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암 예방 효과 그리고 사망률 감소 효과는 4잔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대 하루 4잔까지는 커피를 마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커피를 즐겨 마셔도 괜찮습니다. 일부러 이게 커피가 몸에 좋다니까 안 먹던 사람이 커피를 마시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밤에 잠을 못 자죠. 속이 쓰리죠. 그리고 또 이제 뭐 가슴 두근두근 심장이 뛴다는 사람도 있어서 안 먹던 사람이 일부러 커피를 막 찾아서 마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요. 평상시에 커피를 즐겨 드시는 분은 즐겁게 드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탕이 들어가 있는 커피는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드시면은 그거는 설탕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한두 잔, 설탕 커피는 한두 잔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을 여러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건강검진에 너무 많은 항목을 다 하실 필요도 없고 꼭 필요한 거는 빠뜨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내용들 말씀을 해드릴게요. 건강검진에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들은요, 진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신체 계측, 뭐 혈압 같은 거겠죠. 이런 게 혈압이 갑자기 괜찮다가 어느 해부터는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뭐 패턴이 보인다면 이거는 이제 고혈압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검진에서 이제 빠뜨릴 수 없는 게 피검사잖아요. 우리가 CBC라고 이제 약자로 얘기를 하는데요. 전혈구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혈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수치들도 보지만 주로 건강하던 분이 이렇게 빈혈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는 이제 화학 검사인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의 이상들을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혈당이 올라가는 거라든지 뭐 콜레스테롤, 간 기능 이상, 신장 기능 이상들을 이 화학 검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혈구 검사, 케미스트리 이런 검사들은요 기본으로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본 검사 말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암 검진을 꼭 받으셔라 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6대 암 검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아마 국가에서 암 검진을 하도록 안내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6대 암 검진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 요 6가지 암을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은 다
40세 이상에서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뭐 위암, 유방암, 간암 이런 경우는 이제 40세 이상에서 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뭐 대장암은 50세 이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궁경부암은 이제 좀 특이하게 이 성활동을 시작하는 나이에 맞춰서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대개 뭐 20세 이상의 여성 분들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폐암 같은 경우는 모든 건강한 분들이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흡연을 많이 한 54세 이상 74세까지의 고위험군 사람들이 검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뭐 위암,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시경이죠. 위암은 내시경이고요. 대장암은 대장 내시경을 하면 좋지만 모든 분들이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는 걸 좀 힘들기 때문에 대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변 검사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적혈구라고 하죠. 적혈구 이런 이제 피 성분이 섞여 나오는 게 있다면 대장 내시경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 촬영술을 2년마다 한다라는 것이고, 뭐 자궁경부암은 우리가 펩스미어라고 하는데요. 이 성활동을 하는 나이서부터는 펩스미어를 매년 하는 게 좋다. 매년 하는 게 좋지만 사실은 이제 국가에서는 뭐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암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간암의 이제 고위험군, 즉 B형 간염 복균자, C형 간염 복균자들은요, 간 초음파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라고 해서 알파 피토프로테인이라는 이 피검사를 통해서 암을 이제 스크리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저설량 흉부 CT를 찍게 됩니다. 사실은 왜 저설량이냐 하면요, 여러분들 그 CT를 너무 많이 찍으면 우리 몸에 방사선이 누적이 돼서 오히려 그게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검진 용어로는 저설량 CT를 찍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암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설량 CT를 2년마다 한 번 찍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년마다 한 번 국가에서 나오는 그 안내문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암정복쌤 추천하는 항목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거는 이제 국가검진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저는 이제 주변에 제 지인분들한테는 이걸 꼭 말씀을 드려요. 뇌동맥류 스크리닝 검사를 꼭 하셔라 라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또는 이제 인터넷 뉴스에 보시면 어떤 이제 유명인이, 연예인이라든지 막 갑자기 급사를 했다라는 기사를 접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인은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나오진 않는데,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자살이 아닌 이상은 뭔가 이제 급작스럽게 발생한 어떤 병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가장 흔한 게 뇌출혈입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뇌동맥류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뇌출혈이 생겨서 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좀 검사를 해서 미리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뇌동맥류를 스크리닝하는 검사 방법이 뇌혈관 CT예요. 약자로는 CTA라고 합니다. CT 엔지오그래피. 그 다음에 뇌혈관 MRI는 이제 MRA라고 해서 MR 엔지오그래피라고 해서 이제 혈관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관을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은 동맥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꽈리처럼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혈관 벽이 매끈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거기에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이제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출혈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보통 좀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이제 위험성이 더 많아지긴 하지만 한 40세부터는 이제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놓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뇌동맥류 쪽에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 주변에 이런 걸 또 전공하시는 뭐 동료 교수분, 선배 교수분들이 계셔서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40세부터는 뇌동맥류 스크리닝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스크리닝을 해서 만약에 깨끗하다면 당분간은 괜찮습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뇌출혈 가족력이 없어요. 뭐 부모, 형제, 자매 중에 이런 가족력이 없다면 검사를 뭐 굳이 더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 5 내지 10년 간격으로 좀 반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그냥 건강검진 할 때 이걸 좀 추가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건강검진 중에 국가에서 해주지 않는 검사 중에서 뇌동맥류 스크리닝은 여러분 일생에 한 번은 적어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암의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 보통은 부모, 형제, 자매 중에 이제 암 환자가 있을 때를 가족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먼 친척은 사실은 별로 잘 포함은 하진 않습니다. 뭐 삼촌, 사촌, 뭐 오촌 이렇게 좀 멀어져 가면 사실은 이제 아주 밀접한 관계는 없는데, 부모, 형제, 자매 중에 만약에 암 환자가 있는데 한 명까지는 아주 가족력이 높다라고 말씀은 드리진 않고요. 2명의 암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좀 가족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을 때 그러면 뭔가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가 뭐냐 하면 브라카 유전자라는 것입니다. BRCA, 브라카 유전자.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유방암과 난소암의 위험이 올라가요. 그래서 주로 유방암, 난소암은 여성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가족 중에 이런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가족은 유방암, 난소암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유방암은요, 유방 MRI를 25세 정도부터는 매년 찍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유방 촬영술은 30세부터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매년 MRI하고 촬영을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MRI에서 보는 항목하고 촬영술에서 보는, 유방 촬영술에서 보는 게 약간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왜 유방 MRI는 더 이른 나이에 하고 유방 촬영술은 30대부터 하느냐라고 하면은요, 유방 촬영술은 말 그대로 방사선을 주고 하는 촬영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에 이거를 시작하게 되면 그 방사선이 매년 누적이 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늦추다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권고하는 나이가 이제 30세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이런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게 일반적인 normal population에서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난소암의 경우는요, CA125라고 하는 이제 암 표지자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피검사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비교적 쉽죠. 이 CA125를 규칙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질 초음파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배로 초음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의 질을 통해서 하는 초음파가 더 정확하다. 그래서 질 초음파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30세 이상부터는 되게 이제 6에서 12개월 간격으로, 굉장히 짧죠, 간격이. 뭐 6개월마다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권고도 많이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유방암보다 난소암은 발견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리고 한 번 생기면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짧게 간격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라라는 말씀이고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암이 안 생겼지만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으면 사실 80-90% 인생에 있어서 난소암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출산을 다 마쳤어, 그리고 또는 뭐 더 이상 아기를 낳을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난소를 예방적으로 절제를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가족 구성원들은 반드시 여성분들은 유방암, 난소암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유방암, 난소암은 그렇게 남성과는 이제 관계는 그게 이제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남성에도 이제 아주 드물게 유방암이 생길 수는 있지만 남성들은 특히 이제 전립선암과 췌장암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립선암은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요, PSA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피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세포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굉장히 예민하게 올라가는 마커이기 때문에 PSA 검사를 한 40세 이상부터는 매년 하는 게 좋고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남성, 여성 다 가릴 건 없겠죠. 부모, 형제, 자매 중에 2명 이상이 췌장암 히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췌장암에 대한 검사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췌장암 검사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복부 MRI와 MRCP를 곁들여서 하는 게 가장 그나마 쉬운 방법입니다. 복부 MRI는 사실은 이제 방사선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의 어떤 위험성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MRCP는 뭐냐 하면 이제 최담관 조영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RCP를 복부 MRI를 찍을 때 같이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췌장에 암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관에 처음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최담관의 이제 어떤 변화를 미리 우리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최담관 조영술 MRCP를 곁들인 복부 MRI를 찍는 게 좋다라는 것인데, 말만 들어도 사실은 좀 복잡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검사가 사실은 조금 뭐 그냥 일반적인 CT와는 달리 약간 복잡한 검사는 맞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비용도 조금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검사입니다. 그냥 이거 의료보험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검사비도 좀 나오는 검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거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좀 정확한 검사가 뭐가 있냐면요, 내시경 초음파라는 게 있습니다. EUS라고 하거든요. 이 내시경 초음파는 말 그대로 위 내시경을 하면서, 이 식도 내시경을 하면서 같이 초음파를 통해서 이 췌장을 들여다보는 검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시경을 굉장히 자주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힘들잖아요.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게 힘들고 금식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여러 가지 좀 뭐랄까요, 좀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MRCP를 곁들인 복부 MRI 촬영을 조금 더 이제 정기적으로 쉽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췌장암은 한번 생기면 치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췌장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이 췌장암에 대한 경각심을 반드시 가지시는 게 좋고, 조금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이런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하고 적극적인 상담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검진 하시면 어떤 수치가 이상하다고 제 지인분들이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설령 저도 어떤 검사를 하게 되면 뭔가 빨갛게 숫자가 뜨잖아요. 경고라고 뜨게 되면 사실은 저도 사실 약간 멈칫하면서 사실은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물론 필요한 검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조금 검사를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많이 그 세트로 만들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암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6대 암 검진 국가에서 나온 게 있어요. 요 검진은 여러분들 진짜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꼭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막 추가적으로 검사를 어떤 이제 사설 건강검진센터에서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암 표지자예요. 피검사로 하는 암 표지자. 뭐 CEA, CA125, CA99, 안티젠 이런 암 환자들에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마커들 검사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PET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암 환자들이 병기 설정을 할 때 필요한 검사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이제 약물 치료, 항암 치료 했을 때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일반적인 CT나 MRI로 좀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정밀하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검사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제가 있는 경우를 봤고요. 그리고 체스트 CT, 흉부 CT를 뭐 예를 들어서 폐암의 어떤 위험군이 아닌데 그냥 뭐 흉부 CT를 한번 찍어본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요. 사실은 이것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암 검진 정도를 하고 만약에 내가 어떤 암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거에 대한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괜찮아요. 뭐 내가 굉장히 흡연력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흉부 CT를 저설량으로 찍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일반적인 체스트 CT는 추천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막연하게 내 몸에 어딘가 암세포가 있는 걸 알아내겠다 해서 피검사로 암 수치를 보는 암 표지자라든지 펫CT 이런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암 표지자 검사는요, 여러분 저건 진단적인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암 수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꼭 암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 대표적인 게 CA125라는 수치가 난소암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수치거든요. 근데 CA125가 예를 들어서 뭐 정상이 뭐 한 34, 35 정도 되는데 한 40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난소암이 아닌가? 굉장히 사실 수치가 올라가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어떤 난소의 어떤 양성 질환들에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소에 뭐 염증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생리 사이클에 따라서 살짝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를 암 검진을 위해서 한다라는 건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제 암 전문의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 얘는 CA19-9는요 췌장암에서 아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마커예요. 피검사를 하면 췌장암 환자들이 CA19-9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CA19-9가 올라갔다고 췌장암 환자냐? 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굉장히 젊은 한 10년 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분인데 건강검진을 했더니 CA19-9가 올라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췌장암 한번 걸리면 사실은 치료하기도 어려운데 췌장암에서 올라가는 수치가 딱 올라갔다고 이제 검진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며칠 잠을 못 잔다는 거죠. 막 전화를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고 뭐 정밀 검사를 뭘 해야 되느냐 하는데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CA19-9가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요. 사실은 췌장에 뭐 염증이 살짝 있어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좀 술을 많이 마셨다라고 하면 췌장에 뭔가 약간의 이제 염증이 오거나 뭐 이런 반응이 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분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췌장암과는 관련이 없었는데 그게 검사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올라감으로써 며칠을 이제 잠을 못 잔 거죠. 그래서 이런 검사는 과연 제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심혈관 건강검진을 위한 심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관상동맥 CT가 모든 건강한 성인에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심장 초음파,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 사설 기관에 가면 많이들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세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저도 간혹 하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80만 원 하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하긴 하지만 그걸 하면서도 이걸 과연 내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는 심장 쪽에 어떤 뭐 위험 인자라든지 뭐 심장에 문제가 뭔가 의심이 되는 그런 경우는 지금 거의 없거든요. 이제 그런 이 건강한 성인에서 심장을 보는 저런 정밀한 검사들, 경동맥 초음파도 마찬가지예요. 뭐 당뇨가 좀 심하신 분들이라든지 과거에 어떤 이제 심혈관 질환을 앓으셨던 분들 또는 이제 뇌졸중을 앓으셨던 분들은 저거는 검진 목적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추적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동맥 검사를. 근데 그 추적 검사를 환자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검사를 갖다가 왜 건강한 성인한테 스크리닝 목적으로 하냐 이 말이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전공 영역이 아니라서 제가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의사의 어떤 상식선에서는 별로 필요 없는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관상동맥 CT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는요, 흉통이 굉장히 이제 심한 환자분들, 흉통이 있어서 응급실로 오게 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게 협심증이에요.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사실은 급사할 수 있거든요. 관상동맥이 막히면은 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상동맥이 막히는 게 의심이 되는 이 증상이 있으면은 빨리 관상동맥 CT를 찍어야 된다든지 또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이제 해서 그 병변 위치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증상이 없고 건강한 성인한테 저런 검사를 하는 게 글쎄요, 물론 약간의 좁아져 있는 거를 미리 발견하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과연 그게 어떤 임상적인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뇌 CT, 이건 이제 뇌에 어떤 병변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뇌 혈관 CT는 한번 해볼 만하다. 하지만 단순한 뇌 CT는 글쎄요, 저는 별로 증상이 없는 분들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피검사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각종 무슨 면역 무슨 활성화 검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뭐 NK 세포 활성도 검사 이런, 저는 그게 뭘 검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전혀 임상적으로 우리가 따지는 어떤 항목도 아니고요. 저게 NK 세포가 뭐 더 올라가 있든 감소돼 있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저런 면역 관련된 어떤 검사들 이런 것들은 저는 크게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건강검진 항목들, 그리고 이제 암검진 항목들은 이제 국가에서 추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사설 건강검진 센터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의학 상식이 이제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사설 그런 이제 의료기관에서 뭔가 세트로 만들어서 뭐 미스터 항목 또는 미세스 항목이라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뭐 이런 어떤 이제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항목들을 보면 사실은 약간 이제 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제 빠지는 것들은 별로 없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그냥 시간이 없고 하신 분들은 그런 사설 건강검진을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편이고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더 내가 잘 알아서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항목은 뭐냐 하면은요, 암 중에서 건강검진에서 걸리지 않는,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잘 못 잡아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필이면 굉장히 악독한 암입니다. 첫 번째는 췌장암이에요. 그래서 췌장암은 혹시라도 가족력이 있다면 아까 이런 좀 정밀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력이라 하면 부모, 형제, 자매가 2명은 최소한 췌장암이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2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췌장암 환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내가 조금 건강에 더 관심을 갖자라는 차원에서 췌장암 검사를 뭐 적어도 뭐 2, 3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해보면 어떨까라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복부 MRI와 MRCP, 그러니까 췌담도 조영술을 같이 하는 요 검사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난소암입니다. 난소암은요, 조용한 살인자라고 하면, 또는 뭐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증상 없이 찾아와서 갑자기 발병이 되면 뭐 3기에서 보통 발병이 됩니다. 3기, 4기에서 발병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난소암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나,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현재까지는 조기 검진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없다. 국가에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추천은 하진 않습니다만, 저는 한 사람의 암을 전공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성분들이 중년의 나이가 되신다고 하면 난소암을 미리 좀 조기 검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자라는 차원에서 부인과 초음파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검진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은요, 그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비용적으로 그게 조금 할만한 가격대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효과 면에서 이게 이득이 있어야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검진 항목으로 포함을 시키는데, 난소암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검진 항목이 난소암을 그렇게 많은 이 사람들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강에 아주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분들은 추천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씩 난소암 검사를 위해서 스크리닝 차원에서 이제 부인과 초음파를 해보셔라 라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제 와이프한테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꼭 난소암만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과의 다른 병들도 같이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방사선을 쪼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방사선 누적의 어떤 위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을 감수를 하지만 검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췌장암, 난소암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암정복쌤 저는 이 두 가지 검사를 좀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사실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교수님은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수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암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몇 기로 진단을 받느냐. 내 암이 몇 기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과연 어떤 치료를 받을 만큼 체력적으로 괜찮은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뭐 다른 또 질환이 있어서 좀 몸이 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딱 암 진단만 받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항암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뭐 수술을 받든지 했을 때 그 치료가 나에게 어떤 위험이 될지 또는 이 베니핏, 이득이 될지 그런 이제 위험과 이득을 정확하게 따져서 이렇게 저울질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제 환자분들 치료할 때도 이런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치료 결정을 하거든요. 내가 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럴 것 같고 제 가족이 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임상 실험은 아니고 이제 정확한 용어는 임상 시험이고요. 실험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뭔가 동물을 가지고 하는 걸 이제 실험이라고 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이제 시험이라고 합니다. 임상 시험이고요. 사기니까 무조건 임상 시험을 한다라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사기라는 말 뜻에는 치료 옵션이 많지 않다라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치료 옵션이 뭐 A, B 밖에 두 가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치료 옵션으로서 임상 시험이라는 게 있다면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암 치료의 과정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임상시험에 기회가 있다면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치료 옵션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기 암 환자는 A, B라는 치료가 만약에 다 끝나버리면 치료 효과가 다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무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임상시험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어떤 컨셉이냐 하면 임상시험이 뭔가의 어떤 테스트의 개념이 아니고요. 임상시험 자체가 암 환자를 치료하는 하나의 옵션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암 환자의 치료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최종의 결과를까지는 아직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완치가 우리의 목표잖아요. 근데 사기 암 환자는 완치가 안 돼요. 현재로서 어떤 약을 써도 완치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랄까요? 언맨 니드가 있는 거죠. 아직 충족되지 않은 수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새로운 약이 어떤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임상시험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그 이제 치료에 참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수술이나 항암 치료, 뭐 결국 이제 암 치료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거는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암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분이 이득을 더 많이 얻게 될 것인가 또는 해로움을 더 많이 끼치게 될 것인가를 이제 따진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1, 2, 3, 4기 어떤 기수에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의 체력입니다. 또는 환자분의 나이 또는 환자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다른 질환들 이런 것들을 따져서 부작용이 그렇게까지 뭐 우려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투약을 하는 것이고요.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아도 만약에 그 환자분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체력 조건들이 좋지 않을 상태라고 하면 사실은 그 약은 투약하지 않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걸 하겠느냐라는 건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질문이 되겠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암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작용이 무서워서 우리가 그 치료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까지 해보지도 않고 포기를 하는 건 좀 너무 아깝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게 어떤 암이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암의 단계, 경기라고 하죠. 1, 2, 3, 4기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가령 뭐 1, 2, 3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특히 수술을 통해서 완치에 근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4기인 경우는 완치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삶의 어떤 생명 연장 쪽으로 또는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환자의
환자의 체력이라든지 뭐 병발 질환 같은 이런 환자의 컨디션이 어떤 약물 치료 또는 어떤 수술을 받아들이기에 적절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종양학 분야, 저는 이제 혈액종양내과 의사인데요. 이쪽 분야가 너무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지식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치료법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나와 있는 최고의 치료가 뭐냐라는 것을 어떤 학회 발표라든지 아니면 논문을 통해서 이런 이제 이 지식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약제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의 선택과 올해의 선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종양학 분야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전 의학 분야에서 가장 빠른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PD님은 지금 생각하기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을 꼽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순위를 다투는 게 뭐냐면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이제 치매하고 암입니다. 사실은 치매라는 병은 이제 신경학적인 질환인데 뇌에 어떤 이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완전히 그냥 내가 없어지는 거하고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도 나의 인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고, 암은 말 그대로 사실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병이에요. 현재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게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연구비 투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제약회사들 암 치료제 개발을 굉장히 많이 활발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또 가끔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의사들은 암 환자가 만약에 되면 암 치료를 안 하는 거 아니냐, 항암 치료 안 받을 거야, 이런 이제 댓글들도 달고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요 말씀을 드릴게요. 제 동료 의사, 그러니까 암을 전공한 의사, 그리고 선배 의사분이 실제로 뭐 유방암에 걸렸던 동료 의사도 있었고 폐암에 걸렸던 선배 의사님도 계신데, 그분들은 물론 사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했고 이제 뭐 방사선 치료 필요하면 했었고요. 모든 이 표준적인 치료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거부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나서서 이제 치료를 이거 해주세요라고 할 정도까지 어쨌든 안 하면 두려운 거죠, 치료를. 그러니까 치료를 피하는 게 아니고 치료를 당연히 다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두 분의 사례가 제가 딱 머릿속에 지금 떠오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또 그런 질문들, 제 주변에 암을 전공하지 않은 이런 제 동료 또 선배 후배 이제 의사분들이 암에 대해서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암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조금 뭐랄까요, 인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 이제 암 전문의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걸 제가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전문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암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하고 있는 전문 영역은 굉장히 이제 전문가지만 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걸 제가 느꼈고요.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사연이, 예전에 이제 어떤 이제 선배 의사분이 계셨는데 내과 선생님이셨는데 다른 혈액종양내과 말고 어떤 다른 분과를 하고 계신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육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결합 조직에 생기는 암을 육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암, 대장암, 뭐 폐암, 유방암 이런 거하고는 좀 달리 그 장기 자체가 아니고요, 결합 조직에 생기는 암이에요. 그러니까 좀 드문 암이고, 또 어떤 경우는 생물학적으로 좀 공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육종이 좀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다리에 뭐가 이제 무릎엔가 뭐가 이제 암덩어리 같은 게 생겼어요. 근데 처음에는 뭔지 몰랐죠. 그냥 모양으로는 이제 암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뭐 수술을 하든지 조직 검사를 해야 이제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이제 판별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암이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는데, 뭐 조직 검사를 했더니 이게 육종으로 나왔던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마도 이제 정형외과 쪽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쪽이니까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뭐 제가 사실은 아주 자세히 그 내막은 모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어떤 이제 큰 흐름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나서도 사실은 뭐 방사선 치료든 항암 치료든 뭔가 이제 추가적인 치료와 관리가 사실은 필요한데, 그분은 저희 같으면 당연히 그런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안 하셨다 그래요. 그러고 좀 지내시다가 또 뭐가 생기니까 또 수술하고 그 다음에 또 잘라내서 이제 없으니까 뭐 괜찮다
괜찮다고 생각하셨는지 본인께서는. 그래서 또 지내시다가 몇 달일지 또는 뭐 1년일지 지나니까 뭐 또 생겨서 이게 계속 재발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또 수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조금 저는 저한테 이제 그분이 와서 치료를 받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이거는 저렇게 수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병이 아닌 것 같은데 재발하지 않도록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뭔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든지 뭔가 표준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암에서는 이렇게 치료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표준적으로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뭔가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냥 멀리서 제가 바라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들을 잘 이제 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그분이 암에 대해서 좀 뭔가 이제 인사이트라고 하죠. 그런 이제 굉장히 강한 인사이트가 있었다고 하면 이게 암은 잘라내도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생물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같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라 하더라도 암을 전공하지 않으면 암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주변에서 암 환자에 대해서 또 암에 대해서 누군가 주변에 있는 의사한테 물어보더라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 뭔가 이제 상담을 하시거나 할 때는 반드시 암 전문의 혈액종양내과 의사를 찾아가서 이제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일부 환자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암에 걸린다면 항암치료를 하겠느냐, 그리고 의사들은 암에 걸려도 항암치료를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또는 오해를 하시면서 이제 항암치료가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미리 내려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아까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던 이런 경우들처럼 암을 알고 있는, 암을 잘 아는, 암을 전공하는 의사들은요,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치료하려고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하려고 표준 치료를 따르면서 하려고 그러지 그 방법을 피하면서 암을 치료를 안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에 하나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의 이 암 전문가들이 만든 표준 치료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면서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뭐 내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는 게 맞지, 표준 치료를 따르지 않고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뭔가 본인들의 이런 민간요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료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암 전문가를 찾아가서 표준 치료 방법대로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암이 좋아하는 음식은 이제 이 음식들을 드시면 혹시 이제 암이 발생할 위험이 좀 증가할 것 같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 두 번째는 탄 음식 또는 탄 고기, 세 번째는 가공육, 그러니까 뭐 햄, 소시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소금에 절인 생선. 이건 이제 영어로는 salted fish Chinese sty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4가지는요, 우리가 발암물질을 구분하는 이 기준이 있는데요,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는 이제 1A 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 암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4번째 소금에 절인 생선, 요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소금에 절인 생선은 이게 그 중국에서 나온 어떤 연구 결과인데요, 중국의 광둥성 그 일대에는 이런 소금에 절인 생선을 많이 먹는다 그래요. 근데 이게 아마도 과거에 조금 이제 경제 발전이 이제 좀 덜 됐을 때 이런 생선을 섭취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육류 또는 이제 생선류가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소금에 절여서 먹는 이제 우리 조리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아마 그 광둥성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먹던 스타일이 굉장히 이 고염 을 이제 추가를 해서 이렇게 절이는 어떤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음식을 많이 먹었던 광둥성 지역의 사람들이 비인두암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이 발암 등급이 WHO에서 만든 발암 등급이거든요. 거기에까지 올라가서 이제 등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일부 절인 생선을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런 생선도 먹고 또는 그 젓갈 같은 거 이제 상하지 않도록 뭐 소금
소금에 절여서 먹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그런 거는 혹시 괜찮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몸에 아주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사실은 이런 어떤 같은 원리를 적용하자면 아주 좋을 것 같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전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좀 소량을 드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4가지는 절대 드시면은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이제 4가지는 바람 등급이 1A라고 딱 국제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바람 등급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암 발생을 좀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음식 몇 가지를 좀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붉은 고기, 두 번째 단 음식이죠. 세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 네 번째는 이제 고온에 조리된 음식, 튀김, 구이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붉은 고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고기를 많이 드시면 어떻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져요. 가령 예를 들자면 대장암, 유방암. 이 이제 웨스턴 스타일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웨스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그 동양에서 많이 생기지 않았던 암들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대장암, 유방암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기의 섭취가 좀 많아지면서 대장암, 유방암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암 발생하는 패턴이 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은요, 암세포들이 당 섭취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굉장히 당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암이 과연 당 섭취가 암에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라는 것도 저도 많이 검색을 해보고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단 거를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단 걸 많이 먹으면 몸이 좀 이제 비만해질 수 있고요. 비만은 직접적인 암 발생의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이고요. 요거는 당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섭취가 되면 당을 굉장히 급속도로 올릴 수가 있어요. 혈당을. 그렇기 때문에 당과 똑같은 어떤 그런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고온에 조리된 음식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튀김, 구이 이런 조리법이 사실은 이제 고온 조리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 뭐 삶아서 먹는다든지 또는 쪄서 먹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반대쪽에는 굉장히 고온으로 음식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튀김 또는 이제 구이 같은 것인데요. 이렇게 튀김이나 구이 같은 경우는 온도가 거의 20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아주 높은 온도에서는요, 발암 물질이 생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아크릴아마이드, 그 다음에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그리고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해서 약자로는요 HCA, PAH라고 하는 이제 이런 성분들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온으로 음식을 가열했을 때는 이러한 발암 물질이 생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아까 4가지 절대 드시지 말아야 되는 거, 다시 술, 탄 음식, 가공육, 소금에 절인 생선, 요거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로 좀 드시지만 암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붉은 고기가 암에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회식하는데 고기를 전혀 안 드실 수 있어요? 1년 365일 고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기는 먹되 서양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이, 아주 많이 먹는 건 좋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일주일에 글쎄요 한 200g, 300g 뭐 일부 어떤 그 권고 용량에는요, 권장량에는 500g 이하는 괜찮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 기준이기 때문에 500g이면 일주일에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기는 먹되 뭐 매일같이 먹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기는 먹기는 먹되 조금 양은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당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제 단 음식은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도 좋지는 않습니다. 몸이 좀 이제 그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고,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이 올 수가 있어요. 암뿐만이 아니고 뭐 심혈관계 질환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 거는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정제된 탄수화물이 몸에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정제가 덜
된 곡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현미라든지 잡곡, 또는 이제 여러분 빵 좋아하시잖아요. 빵을 드실 때도 이제 그 통밀빵 같은 거, 이런 빵을 드시는 게 그래도 좀 덜 몸에 해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리법 중에서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이런 200도까지 올라가는 튀김, 구이 같은 건 사실은 좋지 않고요. 여러분 가능하면 찜을 하시든지 또는 이제 삶아서 드시는 이런 조리법을 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음식도 사실은 이제 연구가 꽤 많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암 환자에 이제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 요거는 사실 여러분 정말로 주의를 하시고요.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신선한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암 발생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 드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암 환자들이 고기를 안 드세요. 근데 암 환자들 고기를 안 드시면은요, 여러분 단백질 섭취가 너무 부족해져서 암 치료를 제대로 받으실 수 없고 체력이 너무 약해져서 뭐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기를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기를 어느 정도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로 여러분 드시면 되고, 뭐 암 환자라고 음식을 너무 조심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먹지 마라라고 하는 이제 4가지 음식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어느 정도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양을 좀 조절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음식은 절대로 약도 아니고 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음식을 평상시에 먹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병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음식에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아주 핵심적인 음식, 금지할 음식만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을 예방하려면 절대로 술, 담배는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고기도 이제 드시긴 드시되 좀 적당한 양을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고기와 함께 푸른 채소 그리고 신선한 과일을 꼭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을 잘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운동할 시간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빠른 걷기 정도의 한 하루에 30분 정도의 운동을 하시고요. 만약에 운동을 할 시간이 정 없으시면 주말에 몰아서 운동을 하시는 것도 암 예방과 그리고 여러분의 전체적인 어떤 심혈관계 계통의 병을 예방하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결과들이 연구 결과로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이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인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암에 대한 위험에 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WHO IARC라고 하는 국제 발암 요인 리스트에서 2A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제 자야 될 시간에는 꼭 잘 주무시고요.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여러분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혈액종양 의사로 18년간 암 환자를 진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많은 암 환자를 진료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시간들이 어떤 순간이냐 하면은요, 너무나 암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표준 치료, 항암 치료를 거절한다든지, 또는 뭐 사기인데 뭐 수술을 하는 걸 뭐 고집을 한다든지 하는 이 암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면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사실은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 굉장히 안타깝게 제가 보면서 암을 평생 전공을 하고 암 환자를 치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암정복 TV 그리고 암정복 쌤, 이런 유튜브는 암정복 TV이고요. 그리고 암정복 쌤이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많은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요, 그냥 이렇게 어떤 썰을 푼다라기보다는 이 암정복 TV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는 게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지식은 저희는 절대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 이건 애매한 정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이 누굽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적은 암이잖아요. 암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암정복TV 유튜브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암정복쌤이라는 블로그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정확하게 습득을 하셔서 여러분 정확히 아신다면 암을 절대로 무서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년이나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하시고 암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암에 굴복된 일이 없이 여러분의 몸에서 암을 떨쳐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암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정복TV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암에 대한 정확한 지식 습득하셔서 암에 대한 공포를 떨쳐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